여기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책임 문제가 있는데 아렌트가 책임에 대해서 다룬 논문이 아주 중요한 논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그 집단의 책임, collective responsibility라는 자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집단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것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공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책임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개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좀 흘러온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리고 또 아이기만에 대해서 또한 검증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기만의 책임이 없냐 그렇게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주의로 이끌어가면서 그때그때 기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책임의 문제는 분명히 짚어가는데, 물론 이제 한스 요나스와 같은 책임에 대한 이론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오히려 이제 생명 존중 사상, 또 사형제 폐륜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재판 기록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재판이 있었고, 재판의 판결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법정에서 어떻게 났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냥 사형장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렌트는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음 마땅하다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생명 존중, 사형제 폐지 이런 관점에서 그래도 죽이지 말자 했을까요? 이제 재판 판결이 나고요. 판결이 나고 실제로 그 소위 생명 존중과 사형제 폐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든 이스라엘 내부에서든 사형제 폐지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또는 생명 존중이라는 자체라는 관점에서 아이히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거의 아무데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마르틴 부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나와서 그분은 죽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이기는 아깝다. 살려서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아이히만은, 그 아렌트는 사형 지금 시키는 것이 맞다. 그 논리가 이제 상당히 철학적이고 재밌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소위 월드가 있는데요. 그 하이데거의 그 벨팅 세계입니다. 연결되는데, 세계와 지구는 다릅니다. 세계와 지구는 인류가 다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구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지구가 파괴되지 않는 한은 지구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다 없어지면 지구는 있겠지만 인간 세계는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이거는 이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 정치적인 맥락, 공통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 토와 같은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인간은 세계 내 존재라고 이제 인간을 being in the world 그렇게 인간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히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계는 우리 인간 세계인데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히만 당신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쉐어하기를 원하지 않아. 결론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아이히만 자신이 원하지 않아서 죽였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 인류에 대한 범죄를 했고 인류 자체를 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역으로 당신이 인류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당신과 이 땅을 공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궁극적으로 이제 책임의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스 코무니스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센서스 코무니스하고 집단 무의식 차원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군중 심리라는 것하고도 이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번역이 나온 책인데, 제가 원저자 독일인이 쓴 책인데, 그 원저자는 제가 이름을 못하는데, 그 주진모 교수인가?
한남대 생각나세요? 이진모 교수가 번역한 책이 그 제목이 제목이 독일 무슨 부대였습니다. 이 어떤 부대냐면 이제 아이히만이 이제 그 유대인 학살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유대인 학살 폴란드라는 실제로 유대인 학살한 독일인 부대인데 그 독일인 부대는 민간인을 참전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마지막 예비군을 이렇게 동원해서. 그들이 이제 행적을 쭉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처벌 기록 같은 걸 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이제 보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예비군으로서 해서 이제 현장으로 갔을 때까지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그까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이제 딱 맡은 임무가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다 죽이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 명령을 처음 이렇게 딱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제 상급에서 명령이 내려왔고 중간에 그 명령을 그 부대의 소대장에게 하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소대장이 이제 부대원을 모아놓고 우리가 일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과정을 했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심적 고통을 표현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임무를 맡아가지고 소대장이 소대원들 앞에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임무를 얘기할 텐데 이 임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지금 당장 얘기하라.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어느 마을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 유대인을 전부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인가가 손을 번쩍 들고 저 못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빼주네요. 실제로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뭔가 작용돼서 그러면 안 되지 해서 거의 한 80, 90%가 돼 거기 작전에 투입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마지못해 생각하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기계적으로 행동하거나 또는 그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그 무리들 사이에 어떤 영웅 심리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아주 재밌게 보고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센수스 코무니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했을 때 그 센수스 코무니스는 처음에 이니셜이 딱 이런 임무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던 느낌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제 아렌트의 얘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뭐 이제 정말 분명한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럼 꼭 굳이 그 센수스 코무니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거를 저기 양심의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렌트는 조금 부정적인 이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아이히만 재판에서도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재판장, 검사에는 재판장이 당신이 그렇게 그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당신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소.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국가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국가의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제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물어보는 것 같은 것이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뭘까? 근데 이제 좀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이렇게 좀 비판적인 맥락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히만은 양심을 못 느낀 거죠,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차원은 아닐 거예요. 그럼 양심이라고 하는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분명한 언어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 당신이 이렇게 하프를 켜면서 하프 얘기를 하는데 영국에서 이렇게 그 코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내는 목소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는 코러스와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당신 스스로와의 불협화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하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모순이 없게 행동하라. 그래서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도 그러지만 소크라테스도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은 two in one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속에 둘. 우리 이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떤 잡아서도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라고 생각할 때 무슨 짓을 한 그 자아가 있고 또 내가 무슨 짓을 했지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있는데 그 두 자기가 다르지가 않죠 사실. 근원적으로 같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반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와 자신과의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양심을 얘기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심이라고 하면 좀 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양심은 대단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도덕과 윤리와 정치 차원을 가면 사실은 양심은 도덕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정치적인 차원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어디서 또 나오냐면 그 시민 불복종 운동할 때 소로 같은 경우가 소로가 비록 시빌 디스오비디언스한 시민 불복종에 대한 그 단어 처음 만들고 그 얘기를 너무 뒀었는데요. 근데 소로의 초점은 정치적인 어떤 그 불복종 행위가 아니고 양심의 근거에서 내가 대단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아가는 그런 태도로 입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명확하게 그 행동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은 이제 뭐좀 지적하죠. 그건 이제 공화국의 위기라는 책의 시민 불복종론이라는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가 10월 중순에 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심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센수스 코무니스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괜찮다고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센수스 코무니스는 사실 이 센수스 코무니스가 그 어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계몽주의 시대 때 그 소위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데카르트잖아요. 나는 생각 안 하고 나는 존재한다. 근데 데카르트가 이제 그 이성주의를 제시하고 이성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까지도 옹호하고 자기는 동시한 크리스천 신자다, 가톨릭 신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데카르트는 무척 싫어하고 파문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시대에 데카르트주의가 유럽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데카르트주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성의 권위에 의지해서만 인정할 것을 인정하니까 사회 제도, 관습 이런 걸 모든 걸 이제 이성의 크다고 나눕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한 그 흐름이 유럽을 지배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태리까지 갑니다. 이탈리아는 근데 다른 나라가 굉장히 독특하게 키케로가 이태리 사람이죠. 로마가 이태리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르네상스가 이태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르네상스 나온 그 메디치가 교황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정치적인 면이다. 그리고 그 마키아벨리도 그렇고 요새 뭐 브루기에 이쪽도 나오고 누구죠? 하여튼 그 정도. 그러니까 아감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이태리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남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찬란한 반만년 역사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역사, 로마의 정치의 역사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태리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이제 데카르트의 철학이 막 유럽을 지배하고 이태리에 들어와서 이성주의가 맞게 할 때 그게 저항했던 사람이 비코라는 사람입니다.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비코가 했던 얘기가 이성이 궁극적인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차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성은 이제 인식기능이잖아요. 정신기능인데 이런 그 리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센수스 코무니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면면이 흘러나오는 하나의 공동체적 차원의 감각이 우리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가 아니냐면 전통을 통해서 내려온 어떤 전통의 그래 그 공동체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것이 때로는 합리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이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대단히 보수적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센수스 코무니스라는 개념이 칸트에 들어오게 되면 칸트에게서 이제 판단력 비판에 예술 작품을 판단하는 근거로 하는 겁니다. 예술 작품에 대해서 어떤 작품은 와 대단하다. 대단한데 그것이 대단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해봐. 화학적으로 설명해서 곤란한 얘기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술 아는 사람은 그것이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공동체 구성으로서 갖고 있는 뭔가 근거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칸트는 센수스 코무니스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이걸 이제 아렌트는 정치적으로